오늘 마켓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황석회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드디어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네. 사실 그 이전부터 B컷 얘기는 솔솔 나왔는데 예. 50bp 단행을 했는데 네. 자산 시장 그 당시 흐름 보면은 좀 약간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뭐 네. 지나고 보니까 지금 B컷 랠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음. 있습니다만 자산 시장에서 그렇게 반길 만한 상황은 또 아니었다는 해석도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예, 나오고 있죠. 네. 정치적인 해석부터 누구 밀어주기 그러니까요. 아닌가. 이게 대선을 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살만 한 게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든 내릴 때든 25bp가 일종의 디폴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불과 2달 전에 7월에는 금리 인하 불발됐었죠. 그리고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덜컥 B컷을 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달라졌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그니까요. 예. 과거에 B컷을 할 때가 있었죠. 언제 했냐 보면은 2020년 팬데믹 때 네.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섰을 때 그때 B컷을 했어요. 뭐 그리고 자이언트도 예. 그렇고. 예. 그 전에는 그 리먼이 파산했을 때 2008년 9년 네. 금융위기 때 이때 B컷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 팬데믹 같은 블랙스완이 등장했냐?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리먼 파산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괜찮다. 그리고 뭐 심각한 그 하강 기류가 확인된 건 아니다. 네. 그런 조짐이 나타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은 GDP 나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될 걸로 예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기자들이 기자회견할 때 그럼 왜 B컷 한 이유가 뭐냐고 그렇죠. 집요하게 묻는데 파월 의장이 그냥 살살 피해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고용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업률이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가 4.2%였어요. 물론 3%대에서는 좀 오른 거죠. 근데 네. 이게 또 심각하게 뭐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파월 의장도 4% 초반대 실업률이면 노동시장 뭐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도달을 했나? 보면은 PC 물가가 제일 최근 데이터가 2.5%였잖아요. 네, 연율 네. 기준으로 그렇죠. 헤드라인 수치가. 2022년 6월에 7.1%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연준 목표치까지는 2%까지는 도달을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50bp B컷을 하니까 이거 경제 논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데이터로 지금 B컷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뭐 해리스 밀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경제 논리만 가지고 B컷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게 2주 전에 지난번 방송 하기 전에 네. 방송 전에 앵커님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 연말까지 75bp 내릴 수도 있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네. 기억나요. 그랬던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가 그 엔켈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이 그 금리를 올리는 기간에도 월가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이러다가 금리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랬다. 그렇죠. 한 번에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이번 연준에서도 나왔어요. 그 미셸 보먼 이사가 25bp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B컷 했다가 재점화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지적을 했어요. 그런 경고를 한 걸로 외신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직 물가 지수가 목표치에 도달한 게 아닌데 50bp를 내리면 시장에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싱가포르 국부 펀드죠. GIC가 지금 B컷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네.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왜냐하면 인플레가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뭐냐면 그 고용 시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까지 주요국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상태인데 비컷을 하면은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대선 앞두고 표심 얻으려고 음. 불필요한 부양책을 쓰기라도 하면 진짜 이렇게 불을 당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스텐 슬록이라는 꽤나 이름이 있는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도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인플레가 재점화되면서 그 higher for longer, 예. 높은 금리, 더 높이 더 오래 이런 금리 기조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회의 때 내렸다가 그러다가 지표 봐서 다음 회의 때 또 올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다가는 너무 말바꾸기. 예, 중앙은행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제 엔켈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연준보다 20일에 BOJ 회의했었잖아요. 그렇죠. BOJ에 더 긴장을 했었어요. 금리 투자자들은. 인상할까봐. 혹시 예. 서프라이즈 인상을 하면 엔켈이 청산이 또 한 번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동결을 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은 연내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한 30%로 보고 있고 월가와 외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연내 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한 번 더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통화 완화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 거고 BOJ는 마이너스 금리 종료한 이후에 이제 인상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캐리는 그 청산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냐면 사실 돈의 꼬리표가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화 자금을 대출해가지고 이걸 달러든 유로든 파운드든 바꿔서 어느 자산에 얼마가 정확히 유입이 됐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네. 근데 금융시장을 보면은 연관이 확인이 되는 게 7월 초부터 BOJ 금리 인상 기대가 번졌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 남짓 동안 엔화가 11% 뛰었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13%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 기간을 넓혀서 연초 이후로 보더라도 엔화랑 그 미국의 빅테크랑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확인이 돼요.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서 엔화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빅테크 많이 올랐는데 지금쯤 차익 실현할까 이런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규모가 그러면은 얼마나 되나 이게 네. 궁금하실 텐데 월가에서도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국제결제은행 데이터를 보면은 네. 3월 말에 올해 3월 말에 일본 은행권에서 외국인 대출 규모가 1조 달러 돌파한 걸로 나와요. 3년 전보다 21% 정도 늘어났고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한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도 3년 사이 한 17% 늘어난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이랑 일본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연기금 특히. 그래서 몇 조 달러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영향이 상당히 그러네요. 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빅컷 그때 2주 전에 질문하셨을 때 네. 제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게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여전히 빅컷 이후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랑 유로존, 일본 이렇게 세 개 지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장기 추이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 진짜 그 연준 까만색이 연준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빅컷을 한 게 2008, 9년 위기 상황이랑 2020년 초
팬데믹 때랑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네. 사실 뭐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이제 연준을 기점으로 해서도 주요국들 다 뭔가 네. 좀 통화 완화 정책 기조, 그러니까 그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예, 들어간 사실 거잖아요. 연준보다 다른 나라를 특히 유럽 쪽에서 먼저 좀 일찍 예, 했죠. 그쵸. 예. 그러면 했죠. 이게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앞으로 얼마를 더 내릴지 네. 그리고 최종 금리는 얼마가 될지 이런 게 관건일 텐데 일단 점도표에서는 뭐 연말까지 50bp 더 내리고 네. 내년에도 25bp씩 4번, 2026년에 2번. 음. 그러면은 이제 최종 금리가 3.0%가 되는 거죠, 상단이. 근데 이게 쉽지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미국의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 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빅컷을 한 게 이자 비용 때문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게 이자 비용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대폭 인하를 계속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를 정확하게 레이 달리오가 지적을 했는데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 때문에 연준이 균형을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큼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동시에 채무자, 미국 정부죠. 채무자한테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낮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재무부 데이터를 보면은 국가 부채가 지금 35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연간 이자 비용이 이미 1조 달러를 넘었어요. 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통화 정책이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미국 재정하고도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쉽지도 않고 아이비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려요. 그러네요. 좀 전에 그 인플레이션 재점화 네네. 얘기 나왔잖아요. 이 문제를 지적한 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이번에 빅컷을 했지만 인플레 때문에 내년에는 인하가 제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분기에 연말까지 75bp 추가 인하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년에도 125bp 인하 이렇게 와. 하면은 이제 3%까지 떨어지죠.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네요. 그쵸. 그리고 시티도 연말까지 75bp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25bp밖에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좀 빠르게 내린다라는 죠. 그리고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25bp씩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뜨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네.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하드 랜딩 하냐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 하냐에 따라서 그 인하 폭이 350bp가 될 수도 있고 150bp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망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파월 의장이 그 중립금리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 때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높은 수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월가에서는 3% 가까이 간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전망이 많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2%대로 다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찌 됐던 이제 미 연준이 지금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로 지금 방향을 튼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연 어떤 자산 가격이 상승 여력이 높을까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대 관심사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사이클, 통화 정책 사이클이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탄력을 받는 자산은 뭘까?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아이비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런 전략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골드만은 그 롱 듀레이션 주식 중에서도 롱 듀레이션이 있어요. 저 지난번에 채권 듀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논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긴 종목에 투자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하는데 표를 보시면 지금 그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울트라제닉스 제약 회사고요. 그리고 전기차 회사죠. 리비안, 루시드도 마찬가지고 초이스 호텔 그리고 울프스피드는 국내에서 별로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랑 웨이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프레시 팻이라고 그 반려동물 용품 만드는 회사고요. 하이코라는 보험회사. 코스트코는 잘 아실 테고 그 밖에 엘프 뷰티 이런 종목들이
롱 듀레이션에 해당이 된다. 추천 종목이고요. 그리고 월가의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인데 톰 리는 네. 연준 풋이 재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침체에 빠져 있는 세계 섹터가 좀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그 섹터가 이제 자동차, 네. 그리고 내구재, 부동산 어. 중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네. 주거용. 예,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게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금융 비용이 떨어지면은 이런 세계 섹터의 수요가 살아나고 그러면 해당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가 좀 향상될 거다 이런 논리고요. 자산운용사 누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니마켓 펀드 자금이 자산 규모가 6조 3천억 달러예요. 네. 최고치 수준인데 이게 결국은 위험 자산으로 옮겨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경착륙 리스크를 열어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은 성장주보다는 배당 인상을 하는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당 수익률 자체보다는 배당 인상을 좀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누빈에서 하고 있고요. 노던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면은 이제 자본 집약적인 섹터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섹터가 인프라나 네. 부동산 리츠 쪽이고요. 금에 투자하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중에 하나예요. 금 이미 많이 네,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더 갈 수 있다. 비중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컷 때문에 자산시장 버블이 다시 재개될 수 있고 그러면은 해지 차원에서 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고요. 자산운용사 중에서 DHF 캐피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프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값이 연초 이후에만 한 26% 상승했어요. 그리고 온수당 2,650달러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죠. 빨간색 선이 금값이고 까만색 선이 달러예요. 달러가 떨어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 그래프는 금에 투자하는 ETF인데 보시면 올 상반기까지 이게 월별 그래프거든요. 네. 한 1년 동안 계속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은 유입이 돼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비컷 이후에도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었고 네. 달러도 저항력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금값이 오른 거는 이게 쇼크 커버링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만 달러가 오르면은 금값에 부정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화로 표시가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달러 이외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오르기만 해도 이게 비용이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이 될 수 있는 거고 금리도 불리한 게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자산은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은이나 백금이나 다른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컷 이후에 좀 불리한 여건이 형성됐는데도 금값은 상승을 한 게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RBC 캐피탈 마켓이나 TS 롬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통화 완화 사이클이 본격화됐고 전쟁 리스크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재점화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할 때 구조적인 이유에서 금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달러 가치는 이제 그 연준 50bp나 비컷 단행 이후에 좀 떨어질 거다라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그쵸. 있는데 이 최근에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나 싶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떨까요? 일단 트레이더들 그 포지션을 보면은 그 숏 포지션이 우세해요. 근데 또 숏 포지션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요. 숏 물량이 4월 26일에 324억 달러까지 뛰었는데
9월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최근 데이터예요. 93억 달러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55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이제 현실화되는데도 왜 숏 물량은 줄어들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월가에서 설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중립금리예요. 예. 중립금리가 팬데믹 전보다는 높아졌고 이게 달러에 좀 지지선이 돼준 지지력을 제공한다 네. 이런 논리가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움직이는 게 그 통화 정책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도 3분기 그 애틀란타 연준은행은 3% 성장을 예상하는데 미국 경제 혼자만 이렇게 강하고 중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들이 부진하면 이것도 달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그렇죠. 있고요. 대선도 변수 중에 하나인데 네. 모건 스탠리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본인은 약달러를 선호하지만 달러는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관세 폭탄을 정말로 시행을 하면 교역 상대국이 좀 불리하잖아요. 수출이 꺾일 수 있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해리스가 되면은 트럼프보다는 온건한 무역 정책을 펼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해지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거니까 이 약달러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강달러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설명을 해요. 네. 전쟁도 뭐 그런 요인들이고 달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그 배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그 추세적인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연준 50bp 인하 단행 이후에 뭐 금 가격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주식시장, 금융시장 추이는 조금 더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이번에 좀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게 금요일이었죠.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네. 얘기가 나왔는데 퀄컴이 아주 최근에 인텔에 가서 우리 니네 인수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은 와. 반도체 업계에 정말 대업급 그렇죠. M&A가 되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흥미로운 게 지금 인텔이 굉장히 위기를 맞은 상황이잖아요. 네. 2분기에 어닝 쇼크가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 감원 1,500명 감원 실시한다 그랬고 자본 지출 줄이기로 했고 네. 92년부터 30년 넘게 배당을 계속했는데 이거 중단했잖아요.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그 경영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됐다, 어긋났다 네. 이런 지적을 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반도체의 중심이 CPU에서 GPU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뭐 사실상 올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인텔은 CPU에 고집을 예, 그쪽을 고집하다가 AI 붐에서 좀 밀려난 그렇죠. 예, 측면이 있고 그리고 CPU 시장에서조차도 후발주자 AMD에 네. 좀 시장을 뺏기는 형국이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삼성 제치고 2위 갈 거다 이랬었는데 지금 영업 적자가 21년부터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연간 50억 달러 이상. 그 작년은 73억 달러나 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영업 적자가 53억 달러예요. 이런 상태인데 퀄컴이 인수 제안을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흥미로워진 거죠. 그렇죠. 그럼 퀄컴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인텔을 원하는 걸까?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퀄컴의 주력 상품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객이 애플인 거죠. 폰이랑 통신 탑이랑 이렇게 연결해주고 폰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칩을 만드는데 인텔은 PC랑 서버 칩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올해 그 퀄컴이 PC용 칩 생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디바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그 AI PC를 만들겠다 하니까 이쪽하고 예, 퀄컴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쪽 네. 사업 부분을 재개하겠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인텔이 가지고 있는 PC 칩이랑 서버 칩이 좀 탐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게 생산 라인이에요. 네. 인텔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 퀄컴은
거의 대부분 TSMC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가 설계도 어렵지만 이거를 찍어내는 설비를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은 그 생산 라인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주가도 보면은 인텔의 시총이 지금 9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퀄컴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진 건데 매출액은 또 인텔이 크단 말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에 퀄컴 매출이 358억 달러인데 같은 기간에 인텔 매출이 542억 달러였어요. 그래서 매출은 훨씬 높은데 시총은 반토막 수준이고 이런 상황도 지금이면 인수적기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가를 잠깐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 인텔인데 아주 뭐 곤두박질 신게 그러네요. 보이고요. 퀄컴도 4월에서 7월 사이에 좀 오르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실제 그러면은 이게 M&A가 성사될 그러게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게 문제인데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뉴욕타임스가 주말에 보도한 거 보면은 네. 아직 공식적으로 인수를 제안한 건 아니다.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진을 해본 거는 사실일 텐데 공식적으로 추진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인텔이 이걸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독과점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국가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승인을 받는 데까지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는 얘기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2017년에 브로드컴이 그 퀄컴을 1,000억 달러 넘게 주고 인수하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그때 이제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네. 했을 때. 그리고 인텔도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인수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퀄컴도 NX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인수하려고 했지만 좌절됐고 이게 다 독과점 이슈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퀄컴의 인텔 인수도 그렇게 쉽지 마냥 않다. 낙관할 수는 없고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인텔 네. 주가가 뛰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베팅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도 인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능성. 된다고 하면은 퀄컴이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다 뭔가 이런 얘기를 반도체 업계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 생산 라인도 가지게 되고 네. 사업 그 비즈니스 폭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아직은 좀 그렇게 높진 불투명하다 않다. 이런 얘기가 우세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이슈들이 많아요. 뭐 보니까. 지금 연준 회의 직후인데 한 주 동안 정책자들 발언이 계속 그렇죠. 예정이 돼 있어요. 미셸 버우먼, 라팔 보스틱, 오스탄 구스비 등등. 그래서 비컷 다음은 뭔가 네. 이런 게 지금 월가의 최대 관심이잖아요. 네. 그 발언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이게 관건이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뭐 지지율 변동이라든지 그렇죠. 그 대선 관련한 그런 소식도 아마 자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또 번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8월 PC 물가가 나오는데 연준이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전월 대비 0.1%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는 2.3% 오를 걸로 보이는데 지금 비컷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플레 지표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네요. 또 GDP 확정치도 나오죠,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될 좀 이슈들도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유스들이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